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저격수. 여심 저격이니까 저격수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네. 지난주에 제가 두 분께 그 폭염처럼 뜨겁게 좀 토론을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니까 정말 뜨겁게 하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시간을 다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토론을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책 토론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그 신동진 앵커의 정치 노트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네, 실업급여 축소를 둘러싼 논란을 두 분 보셨을 텐데 오늘 그 환노위 현안 질의에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두 청년 정치인의 생각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정부 여당은요, 현행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으로 첫 번째, 실업급여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로 너무 높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지급 조건이 너무 쉽다. 그 마이너스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탓까지 이렇게 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최 의원님.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게 139만 원 선이었는데 실업급여가 이제 2019년도에는 180만 원 선으로 올랐죠. 그리고 실업급여 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또 조정을 했고 수급 기간도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이 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업급여도 같이 좀 정달아 뛰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부정수급에 대해서 뭐 보편화를 하고 일반화를 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지만 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을 하거나 아니면 부정수급을 하는 부분을 막자고 이 민당정 공청회를 연 겁니다. 민주당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조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그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에 27.8%, 28%에 달하는 분들이 좀 노동 실수령액을 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죠. 4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0조 이상의 적립금이 쌓여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조 9천억 원, 좀 이 곳간이 비는 암울한 상황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은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앞서서 정치 노트에서 나왔듯이 이 OECD 한국경제보고서 지난 9월이죠. 여기서도 좀 시정할 것을 권고한 사항도 있어서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같이 좀 여야가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 네. 이 실업급여 축소 방침과 방만 운용은 전 정부 탓이다.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네, 최수지 의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네,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뭐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정부 탓을 계속할 거면 정권을 왜 잡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국면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을 잡겠다고 하면서 이 협의회에서 부정수급을 막을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업급여를 뭐 없애거나 축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부자들의 세금을 아주 많이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부자 감세로 세수에 구멍이 난 것을 이 실업급여 예산 삭감으로 좀 메우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 실업급여를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일해서 부담금을 내죠. 고용보험금을 내는데 이제 재원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그냥 거저 주는 듯이 적선을 베푼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6월 기준 청년만 놓고 보자면 청년 고용률이 12만 명이 줄어서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 때 국민의 삶을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라는 걸 윤석열 정부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그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에 민생을 챙기는 그런 시도였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아까 그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거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고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한 28% 정도 된다. 이게 한 45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고용부 추정치입니다. 네. 부정확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팩트 체크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근거로 했는데요. 그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 근로소득을 180만 원으로 받고 네.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5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일을 하면 그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세금이 떼이잖아요. 세금이 되죠. 네. 네.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4대 보험료가 있는데 노동부가 이 세금을 떼는 비율을 10.3%로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세금에 있어서 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내지 않는 경우가 많죠. 네, 소득세율이 낮고 또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 소득을 고용노동부가 너무 이제 낮게 잡았다. 그래서 실업급여가 더 많이 잡힌다. 이런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 현상이 확실히 벌어지는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5% 정도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28%가 아닌 5% 정도다. 네, 5% 정도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주장할 때 저는 좀 반성하고 창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 얼마나 열악하면 급여보다 실업급여, 그러니까 실질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열악하고 참담한 노동 현실을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 현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나온 몇몇 발언들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좀 이렇게 달달하다, 달콤하다라는 의미를 더해서 실업급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미보다 또 배짱이를 더 챙겨준다라는 표현까지 문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실업급여와 배짱이 이런 표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실업급여가 조금 악용이 되어서 이 꿀빤다라는 은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처럼 좀 달콤한 역이용 포인트가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런 뜻으로 실업이라는 단어를 쓰신 건데 그런 이제 실업이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지 않는 기초적인 이 제도 개선부터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 거에는 아마 좀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언어적인 걸 가지고서는 뭔가 정쟁이 또 다른 정쟁이 일어나고 지금 너무 많은 정쟁들이 계속해서 좀 피로감과 짜증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까지 정쟁화를 시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치는 말과 글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문제 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일부의 부정 수급 같은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그것만 뽑아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뭐 배짱이, 실업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노동자를 업신여기는 정부 여당 인사들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모욕적이라는 그런 반응도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노동 관련 발언들을 봐도 그렇죠. 정부 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뭐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족쇄를 채우고 주 69시간 일하게 하고 돈은 안 주겠다. 뭐 이런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안 대변인께서 지금 현안들을 그 노동 전반에 대한 그런 현안으로 확장시키고 있는데 좀 답변하실 부분 좀 있을까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해 네.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까 그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네, 받아가는 맞습니다. 사람 그 비율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저는 반박을 하고 싶거든요. 이게 국세, 지방세 그리고 사회보험료를 뺀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어볼까요?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근로소득세에 붙는 지방세까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0.3%로 계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또 이게 뭐 환급을 받는다 아니면 공제를 받는다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이 환급을 받는 것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미리 좀 계산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예측을 하는 거는 조금 주장은 옳지 않다. 환급까지 포함시키는 건 옳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동 관련해서는 사실 그 좀 논란이 된 공무원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거였죠?
뭐 실업급여를 받아가지고 일부 여성들이 뭐 샤넬을 사고 아. 해외여행을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네네. 조금 나왔었는데 그 현장에서 13년 동안 해당 담당 이 업무를 했던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이거를 성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특정 성별이 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좀 담당하는 공무원의 언급까지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건 정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얘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하는데 네. 그 남성들이 아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먼저 거 제가 네, 한마디만 얘기해 더 주시죠. 덧붙이자면 그 노동부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뭐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모두 10.3%로 일괄 적용 뭐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는, 정부 여당이 취해야 될 태도는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더 많네.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실업급여를 없애거나 줄여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렇게 낮은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 드리면요. 이 남성들은 어두운 얼굴로 오는데 여성들은 그 실업급여를 받아서 해외여행 가고 또 샤넬 그 선글라스 산다. 이 말이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뭐 정치에 남녀가 없다지만 이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젊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전형적인 갈라치기죠. 속이 보이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실업급여를 받으러 들어갈 때 뭐 우울한 얼굴로 통곡을 하면서 뭐 좀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 여성과 뭐 청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실업급여를 어떻게 쓰느냐를 정부에서 정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뭐 선글라스 사면 안 되고 여행 가면 안 됩니까? 그런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청년 덕분에 정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죠. 네. 했죠. 청년 덕분에 대통령까지 됐다. 네, 이 발언을 그렇게 말을 소개했었죠. 해놓고 지금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을 갈라치기 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제도에 또 허점이 있다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정식 장관도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건 아니고 문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방만한 운용과 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정부 여당의 개선안, 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제도를 폐지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폐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조금 몰아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도 개편의 핵심 자체는 자립을 돕는 것이다. 이것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업수당에 의존하기보다는 이게 근로 의욕도 제고하고 그리고 취업할 수 있게 다시 돕고 좀 자립을 촉구하는 것,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한노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추정치의 부정확성도 분명하게 비판을 주시고 네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자의 패턴, 뭐 이게 통계치가 나온 걸 보니까 50대 이후가 조금 이 부정수급 그 통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패턴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되는지 좀 정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체계적인 좀 그 개선안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 안 대변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는 아주 그 낮은 임금을 받는 네. 사람들일 것 같은데, 자, 받던 임금의 60% 수준이면은 그 아주 적은 임금을 받던 분들에게는 네, 네. 정말 작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최저 임금의 80% 수준을
말씀을 주기로 한 건데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면 뭐 입에 풀칠하라는 거냐 이런 반응이 있고 이 노동계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네. 최소한의 안전망인 실업급여, 보완 체계에 좀 더 세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당 차원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처럼 이렇게 실업급여 제도에 허점이 있는 건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거는 좀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되지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없앤다거나 대폭 낮춘다는 것은 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 해볼까요? 자, 그럼 실업급여를 둘러싼 논란이 정말 또 하나의 정쟁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현명하게 제도 개선에 머리를 좀 맞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오늘도 국회는요, 양평 고속도로와 또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으로 또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자,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그 양평 현장 점검에 나선 국토위 여당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 귀국 후에 공세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고요. 야당은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하지만 정말 그럴수록 이 민생과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양측에서 출구 전략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서 예타안과 수정안을 놓고 좀 협상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안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협상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협상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애초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했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양평 두물머리 쪽으로 가는 그 교통의 정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원안의 고속도로에 보면 또 하남시가 있거든요. 하남에 건설 중인 신도시의 광역교통수단 마련을 위해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했던 목적에 부합하는 원안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으로 그냥 추진하면 된다. 협상은 필요 없다. 그리고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낸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들어볼까요? 최 의원님. 네, 이 최적 대안 노선 검토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 뭐 낙찰자 선정 이런 거 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거를 조금 문제 삼는 거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은 이 대통령 당선자 가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결정한 것이냐 오히려 이렇게 저는 반문을 하고 싶고요. 사실 저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전국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쟁으로만 이어지니까 이게 과연 국정 발전에 도움이 될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또 SOC 사업이 이게 소모적으로 정쟁화되니까 국민들만 이제 양평군 군민들만 좀 피곤해지는 게 아니냐. 좀 본인들이 이게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못 이뤄지는 걸로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야당에서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양평군의 양서면 이장님이 인터뷰를 어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까? 인터뷰를 하셨는데 양평군 그 내 이장님 인터뷰에서 양서면 이장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양평 군민 전문 업체 의견조차 무시하면서 계속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눈 감고 귀 막고 이렇게 안 보이는데 주먹질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여론조사 그 내부에서 여론조사인가요? 5% 정도가 인터뷰 원안에 오셨어요. 찬성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행된 조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8년부터 준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뭐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제가 아는 양평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고속도로의 종점이 바뀐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바뀐 고속도로 종점의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죠. 그리고 그 종점이 바뀌면서 이득을 보는 건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일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종점 변경은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국토부의 일이라고 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기에 대한 답을 못하니까 뭐 버럭 화를 내면서 백지화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애초에 제기된 의문만 해소하면 될 일인데 지금 가짜뉴스와 이 정쟁화로 이걸 끌고 가는 건 국민의힘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들어보고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원희룡 장관이 대답을 못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게 없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답변한 거라고 알고 생각합니다. 있었던 게 없었다고 하면 더 문제죠. 국토부 장관 아닙니까? 그 땅의 개인적인 사유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걸 분명히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원희룡 장관이 모를 수가 없다고 했고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지금 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저는 들어야겠습니다. 네, 아주 팽팽할 것 같은데요. 쉽사리 이 공방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공방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안전 장치를 관철시켰다. 일본 편에서 사실상 이 방류를 찬성했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당 측에서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에 반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야당은 이 문체부가 10억 예산을 들여서 오염수 안전 홍보물을 제작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문체부가 했네요. 해수부가 아니라 문체부네요. 자, 그리고 상대 공격에 대한 역공에 대해서 차례로 들어볼까 하는데, 자,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까도 나왔었는데 그 정치노트 전에 이슈픽에서 네, 나왔었거든요. 이슈픽에서 다뤄봤죠. 네, 이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정부랑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또 방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 과학자 현장 상시 체류는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민주당이 이 반일 오염수 선동 행태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다, 위험하다, 국격을 해치는 일이다 이런 쓴소리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체부 홍보물 같은 경우는 트집을 잡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는데 민주당이 같이 힘써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일본 원정 시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원정 시위를 또 다녀오셨습니다. 빈손 방일쇼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게 박범계 의원, 안민석 의원, 윤미향 의원 일본 항공편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총리 관저 앞에서 규탄 시위를 했는데 사실 총리는 일본에 있지도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그 중의원, 참의원 713명 중에 3석에 불과한 군소 정당만 만나서 회의를 한 차례 하고 왔습니다. 뭐 때문에 간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더라고요. 이 원정 시위도 빈손이고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위원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의총에서 의결이 안 됐고 혁신도 빈손이고 그래서 이 민주당이 혁신이라도 먼저 하고 이거를 같이 돕는 쪽으로 같이 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는 일본에 없었고 또 일본 편 항공편으로 또 일본에 출국을 했고 군소 정당만 만나고 왔다. 이렇게 빈손이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터닝 포인트 이야기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해 주게 된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류 과정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나도 반대한다. 다시 고려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뭐 이런 방류 과정에 우리나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면전에서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더더구나 처참했던 것은 사전에 이런 정상회담이 있는데 실무진들이 협의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두 정상이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면전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뭐 이때까지 계속해서 외교 참사가 있었지만 뭐 공개적으로 거절당한 정말 그 처참한 외교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여당 측에서 지적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그 IAEA 기준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당시에도 좀 소극적인 대처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용 장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21년 4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의용 장관의 말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뜨거운 토론 벌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